능소화 400년 전에 붙인 편지. 조두진 지음, 도서출판 예담. 팔목수라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세상을 헤맸다. 어디에서도 소화를 꺾어 인간 세상으로 도망친 계집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흐르는 강물과 바람에도, 세월에 맞춰 피고 지는 꽃에도, 세상을 떠도는 수많은 풍문 속에도 계집의 이야기는 없었다. 소화 이야기는 많았다. 여기저기 소화만발한 고장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 어디에서도 계집의 흔적은 없었다. 계집은 여기저기를 떠돌며 가는 곳마다 소화꽃을 퍼뜨렸으리라. 날이 갈수록 세상에는 소화꽃이 늘어났고 그 향기가 사방에서 진동하는 통에 갈수록 계집의 흔적은 묘연해졌다. 거의 다 잡은 줄 알았던 계집을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손에 빼앗긴 게 10여 년 전이었다. 팔목수라에게 10여 년은 찰나처럼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옥황상제님이 허락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하늘문이 닫힐 시간이 오고 있었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10여 년 전, 천신만고 끝에 계집을 발견하고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종리란 놈이 불쑥 나타나 이를 방해했다. 예상치 못한 회방꾼을 처단하고 돌아섰을 때 계집은 재빨리 몸을 숨긴 뒤였다. 바로 눈앞에 있던 계집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은 시간을 맞춰 오고 갔다. 아침이면 숲을 떠나 먼 곳으로 날아간 새들이 어두워질 쯤이면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아 숲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돌아갈 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팔목수라는 컴컴한 하늘을 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옥황상제님이 허락한 시간은 상제님이라도 바꿀 수 없었다. 그것은 하늘 세상의 규칙이었다. 이제 곧 하늘문이 닫히리라. 얼마나 긴 세월이 흐른 것일까. 만년 동안 먹지 못한 몸은 야유일 대로 야유였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은 햇볕이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은 바늘이 되어 몸뚱이와 8개의 눈을 찔렀다. 햇볕은 몸뚱이 여기저기에 상처를 냈고 몸의 구멍마다 진물이 흘렀다. 계집의 흔적을 쫓아 세상을 떠도는 동안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유배왔거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땅을 밟은 여러 신들을 만났다. 그들은 팔목수라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위로했으며 측은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신들은 자신들이 먹고 남은 하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개걸스럽게 음식을 입안으로 쑤셔 넣고 우적우적 씹어대는 제 몰골이 서러워 팔목수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제 계집을 찾겠다는 생각마저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노라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고 이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옥황상제님의 하늘 세상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떠난 몸일지언정 인간의 세상에 내려온 이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늘문이 닫히는 날이 곧 자신이 죽는 날임을 팔목수라는 잘 알고 있었다. 분노에 차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던 날들을 생각했다. 뜨거운 햇볕과 지긋지긋한 봄바람에 몸서리치며 하루하루 견뎌온 것이 얼마인가. 모든 것은 먼 옛날의 기억이 됐고 눈을 감고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던 계집의 얼굴은 희미해졌다. 그는 이대로 죽어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제 운명을 생각했다. 소화를 훔쳐 달아난 계집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대로 죽어 흔적 없이 사라지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했다. 팔목수라는 천천히 걸었다. 도둑년을 찾겠다는 결의는 이제 없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거나 멈출 수는 없었다. 계집을 찾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자신이 자청한 일이었다. 천마탄 상제의 추격병들이 하늘문을 나서려 할 때 스스로 옥황상제님 앞으로 나아가 임무를 맡겨달라고 간청했다. 자신이 지키던 정원이었다. 자신의 정원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을 자신이 매듭짓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릎 꿇고 앉아 추격을 자청하던 그 옛날 자신의 모습도 아련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팔목수라는 하늘문이 닫히고 제 몸뚱이가 먼지로 흩어지는 날까지 그저 걸어다니는 것으로 제 소임을 마칠 작정이었다. 어느 곳에서도 계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 희망이나 미련 따위도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걷던 그는 낯익은 냄새를 맡았다. 더운 여름밤이었고 낯익은 향기는 소화였다. 하도 희미해서 하마터면 지나칠 뻔한 향기였다. 연희의 집 뒤뜰에 오직 한 그루 남은 소화나무가 꽃을 피워 팔목수라를 인도했다. 팔목수라는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붉고 커다란 꽃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틀림없이 하늘정원에서 잃어버린 소화꽃이지만 이번에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응태와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늦도록 함께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 서로의 몸을 희롱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했다. 사랑을 확인하기에 밤은 충분히 길었고 해와 달은 얼마든지 남아있었다. 남편의 팔을 베개 삼아 꿰고 누운 연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핏발선 눈으로 연희의 불행을 확언하던 떠돌이 중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나마나 겁 많고 무지몽매한 농가를 찾아다니며 불운을 늘어놓고 있을 테지. 잊지도 않을 불운을 만들어내고 그 불운을 달랜다는 핑계로 바람 가득 쌀과 보리쌀을 얻어내겠지. 겁에 질린 산골 안악은 남편이 수십 리 떨어진 시장에서 사온 미역과 고등어까지 아낌없이 내놓을 테지. 제발이지 스님이 부처님 전에 잘 말씀드려 불운이 우리 집을 기웃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대겠지. 두 손을 모아 비는 산골 안악을 뒤로 하고 똘중은 무거워진 바랑을 만지작거리며 키들키들 웃어대겠지. 나름대로 학식이 높은 아버지조차 똘중의 아기에 찬 한마디에 사색이 되지 않았던가. 불운을 전하는 말은 얼마나 위력적인가. 사람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행보다 다가올 불행에 더 겁을 먹는 법이다. 닥쳐올 불운 앞에 사람들은 쌀 내고 보리 내고 미역 내고 고등어 내고 어리석은 산골 안악이라면 속속꽃 끈인들 풀지 않을까. 연희는 다행과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들었다. 남편과 함께 떠나는 사냥길은 흥겨웠다. 응태는 말을 타고 가는 내내 토끼와 사슴과 까투리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명나라 사람들의 요리법은 어떤지, 옛 몽골 사람들은 들쥐를 어떻게 말리고 보관했는지 이야기했다. 몽골 사람들이 들쥐를 잡고 보관하는 방법은 역겨웠고 명나라 사람들이 오리를 살찌우고 잡는 방법은 잔혹했다. 산자락에 도착하자 말에서 내려 걸었다. 남편은 말들이 느긋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곶빗줄을 넉넉하게 풀어낸 다음 풀 몇 포기를 휘어잡아 줄맸다. 풀 몇 포기 정도는 뿌리째 뽑고도 남을 힘이 있지만 줄이 당겨지면 더 이상 말은 뻗대지 않는다고 했다. 힘이 없던 망아지 때부터 그렇게 훈련된 말은 커서 힘이 세진 다음에도 어린아이가 당기든 풀뿌리 몇 포기가 당기든 더 이상 뻗대지 않고 고분고분해진다고 했다. 남편은
훈련과 습관은 힘센 말을 다스리고도 남을 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무인다운 말도 했다. 새들의 노래는 정다웠고 울긋불긋한 꽃들이 다투어 부부를 반겼다. 나뭇가지를 가르며 산자락으로 달려온 바람은 시원했다. 남편은 산자락 아래를 휘감고 흐르는 실개천에서 등을 내밀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누가 본들 흉들 일도 아니었다. 응태는 아내를 업고 좁은 실개천을 느릿느릿 건넜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이 하늘하늘 흔들렸다.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햇볕은 갈라지고 흩어지며 눈으로 쏟아졌다. 응태는 돌아오는 길에 살펴보자며 짐승이 다니는 길에 올무를 쳤다. 가느다란 찔레나무를 휘어 만든 올무는 감쪽 같았다. 남편이 올무를 만드느라 허리를 굽혔을 때 연희는 무엇인가 산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나타난 그것은 이내 보이지 않았다. 큰 짐승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말을 묶어둔 산자락 아래를 보았다. 멀지 않았지만 숲에 가려져 풀뜯는 말들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눈을 남편 쪽으로 돌렸을 때 탐스럽게 피어있는 소화가 눈에 들어왔다. 친정집 담 아래에 한창이던 소화는 혼례 후 시아버지의 권유로 베어버렸다. 겨우 뒤뜰에 한 그루 남아있는 게 고작이었다. 산에서 뜻하지 않게 무성하게 핀 소화를 보고 연희는 반가웠다. 어머, 산에도 소화가 있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상하게도 연희의 말은 목소리가 되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산에서도 크고 붉은 소화꽃을 만나니 반가웠다. 반가운 마음에 소화꽃송이에 가만히 손을 대어 보았다. 그때 남편이 거친 손으로 연희의 손을 밀쳤다. 무서운 얼굴이었다. 소화는 만지는 게 아니오. 그냥 두고 보는 꽃이오. 꽃송이에는 눈을 멀게 하는 독이 있단 말이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연희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 응태는 올무가 짐승들 눈에 띄지 않도록 낙엽을 덮어 갈무리했다. 치밀하고 정교한 올무였다. 음흉한 낙엽은 악의 없이 이 길을 지날 짐승의 목숨을 노리는 올무를 품은 채 능청스러웠다. 수화꽃송이에는 눈을 멀게 하는 독이 있어. 바로 곁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것이 남편의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소리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수화꽃을 만진 자는 제 눈을 돌려서 내 앞에 내놓아야 해. 섬뜩한 목소리였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 응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태는 흙 묻은 손을 탁탁 털며 일어섰다. 내 소화를 훔쳤으니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해. 섬뜩하고 기괴한 목소리가 징징징 여음을 남기며 오래 이어졌다. 나중에는 그것이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도 알 수 없었다. 앞서 걷기 시작한 응태가 숨가쁘게 한참을 걸었지만 제자리에 서 있었다. 연희도 한참을 걸었지만 여전히 올무를 놓은 자리, 소화가 핀 자리에 서 있었다. 어디선가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또렷했다. 노래의 가락은 무서웠고 그 이야기는 우울했다. 아름다운 소화, 소화꽃에는 독이 있다네. 아름다운 아내, 아내에게는 독이 있다네. 아름다운 소화, 소화를 만지지 않아야 했다네. 아름다운 아내, 아내를 만나지 않아야 했다네. 불행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문득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역겨운 냄새가 사방에 퍼졌다. 빗방울이 후두둑 듣기 시작할 때 땅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냄새, 땀 냄새, 반쯤 썩은 생선의 역겹고 비릿한 냄새, 꾸둑꾸둑한 시체가 진물을 흘리며 썩어가는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다. 이 역한 냄새들은 공기 중에 흩어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소금물 점이듯 스며들었다. 연희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 역한 냄새, 이 혼란스럽고 역한 기운은 어디선가 맡아본 낯익은 냄새였다. 어떤 장면이나 기억도 없었지만 팔목수라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냄새는 연희를 아득한 옛날로 이끌었다. 먼 옛날, 연희의 몸에 점여든 이 냄새가 불현듯 대가리를 치켜든 것이다. 그러나 그 냄새를 어디서 맡았는지 무엇의 냄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다. 이윽고 시커먼 얼굴에 붉은 눈이 넷,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괴물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사자의 갈기처럼 무성한 수염이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도 아니었고 짐승도 아니었고 도깨비도 아니었다. 얼굴이 사람의 몸통만 했고 키는 구척이 넘어 보였다. 사람도 짐승도 도깨비도 아닌 괴물이 사람 말을 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파놓은 깊은 덫에 빠진 호랑이 소리 같기도 했고 창에 폐부를 깊이 찔린 늑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차갑고 흐린 날 연기처럼 아래로 가라앉는 소리였다. 붉은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손을 대거나 부딪히지 않았지만 그 눈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몸뚱이가 시리고 저려왔다. 괴물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댔다. 네가 깊은 산에 숨으면 내가 못 찾을성 싶었더냐? 바다 건너 먼 섬에 숨으면 못 찾을성 싶었더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고 내가 못 찾아올성 싶더냐? 네가 부적 가면을 쓴다고 내가 몰라볼 줄 알았더냐? 열자 물 아래 엎드리면 모르고 지나칠성 싶었더냐? 음나무에 굵은 가시방책을 치면 내가 못 건너올성 싶었더냐? 네가 부처 뒤에 숨으면 내가 두려워 물러설 줄 알았더냐? 손에 밧줄 없다고 내가 너를 못 묶을까? 굵은 빗장 없다고 너를 못 가둘까? 괴물은 천천히 다가왔다. 느릿느릿한 말과 함께 입에서는 파란 연기가 흐물흐물 흘러나와 가뭇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도대체 무엇이냐? 정체를 밝히고 썩 물러서라! 응태가 두 팔에 잔뜩 힘을 주고 소리쳤다.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괴물은 그제야 응태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시선을 응태에게 돌렸다. 내 놈에게 부귀와 공명이 없을까? 네 놈이 천수를 누리지 못할까? 네 놈에게 어여쁜 처자가 없을까? 내 놈 가문에 부처의 음덕이 없을까? 여자를 내놓아라. 네 여자가 아니다. 원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썩 물러서라 이놈! 응태가 얼른 활을 뽑아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팽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괴물은 화살을 피하지도 맞지도 않았다. 괴물은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괴물은 다만 천천히 다가서고 있었다. 종리란 놈이 천지를 모르고 회방을 놓더니 이제 감히 네 놈이 이 팔목수라님을 방해할 참이냐? 네 놈이 감히 옥황상제의 명을 받드는 나를 막을 참이냐? 종리란 놈이 피토하며 후회한 것을
네 놈이 모른단 말이냐? 여자를 내놓고 내 놈은 물러가라. 내 놈에게는 10이고 20이고 네 놈이 원하는 만큼 여자를 줄 것이다. 네 놈이 원하는 집과 땅과 벼슬을 줄 것이다. 너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부귀와 명예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썩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으면 당장 네 놈의 목을 베리라. 응태가 등 뒤에 매달아둔 긴 칼을 뽑아 배기 자세를 잡았다. 팔목수라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입과 콧구멍으로 푸른 연기가 짙게 뿜어져 나왔다. 괴물은 솥뚜껑처럼 검고 큰 손을 뻗어 연희의 목을 잡으려 했다. 응태가 칼을 들어 팔목수라의 팔을 내리쳤다. 어림없었다. 응태의 칼은 팔목수라의 팔을 자르기는커녕 파고들지도 못했다. 팔목수라의 두껍고 딱딱한 팔뚝에 부딪혀 칼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러지고 말았다. 응태는 칼을 버리고 연희의 손목을 잡아채듯 끌고 산 아래로 달렸다. 땅 위로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가 발목을 걷어찼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팔을 찔렀다. 응태와 연희는 쉬지 않았다. 목까지 차오른 숨이 목줄을 조이자 연희는 주저앉고 말았다. 응태가 연희를 들쳐업고 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응태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마침내 팔목수라는 사라졌다. 더 이상 쫓아오는 소리도 음산한 목소리도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문득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원희의 목소리였다. 정신없이 달리던 응태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팔목수라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팔목수라는 표정 없는 얼굴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응태가 연희를 내려놓고 잡히는 대로 큰 돌을 들고 팔목수라에게 달려들었다. 큰 돌에 얼굴을 맞았지만 팔목수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응태가 연희의 손목을 끌었지만 연희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다.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팔목수라가 철퇴를 돌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서방님, 달아나세요. 어서 달아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에요. 어서 몸을 피하세요. 응태가 연희를 들쳐업으려는 순간 팔목수라의 철퇴가 허공을 갈랐다. 응태는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었다. 연희는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연희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위는 어둡고 고요했다. 요는 젖어서 눅눅했고 등에서는 땀이 비처럼 흘렀다. 나쁜 꿈이라도 꾸었어. 응태가 잠이 덜 깬 눈으로 연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겼다. 문 밖에서 연희의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튿날 응태는 동이 트기도 전에 사냥을 나섰다. 처조카들과 멀리 안동 근처로 사냥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직 해가 솟지 않은 길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나무도 풀도 아직 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다. 연희는 감히 간밤의 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친정아버지는 오늘은 어떤 짐승을 잡을 것이냐며 응태의 사냥 준비를 거들었다. 남편 응태는 온 동네 잔치를 하고도 남을 큰 멧돼지를 잡아오겠노라고 했다. 며칠 전부터 정해둔 사냥이었다. 연희는 깨름직한 마음에 몇 번이나 말리고 싶었지만 어쩌지 못했다. 그저 공연한 걱정이 쌓여 나쁜 꿈을 꾸었을 뿐이었다. 자꾸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조카들은 응태와 떠날 사냥을 며칠 전부터 별러왔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사냥이라면 천하에 따를 자가 없어 보일 만큼 응태는 사냥에 능했다. 연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남편과 조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사냥을 떠나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팔목수라의 몸에서 풍기던 냄새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냄새였다.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었는데 어디서 그런 흉측한 냄새를 맡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째서 그 낯선 냄새가 그처럼 자기에게 익숙한지 알 수 없었다. 연희는 국수를 말아도 만두소를 빚어도 이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연희는 그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로 답했다. 연희의 눈이 자주 살인문을 쳐다보았다. 사위가 잡아올 사냥감을 기다리는 연희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해는 어째서 이리도 긴가 하며 고사틀 오고 갔다. 사위가 사냥을 나간 날이면 유독 하루가 지루하다며 고사틀 오고 가는 그였다. 응태는 여느 때보다 일찍 돌아왔다. 저녁 짓느라 솔가지 타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던 해걸음이었다. 응태는 다른 날과 달리 활기차게 웃지 않았다. 장인이 반갑게 달려나갔지만 큰 목소리로 잡아온 사냥감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응태는 달려온 장인께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토끼 2마리를 헛간에 던져놓았을 뿐 가죽을 벗기려 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연희가 여우가죽 털로 지은 남편의 웃옷을 벗겨내며 무슨 일이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응태는 몹시 피로했고 어지러웠다. 아마 무리를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맥 빠진 목소리를 뱉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이튿날 아침, 응태는 일어나지 못했다. 함께 사냥을 나간 응태의 처조카들은 날이 밝기 무섭게 논밭으로 나갔다. 응태는 그 다음 날도 일어나지 못했다. 연희의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 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연희의 아버지가 거듭거듭 그들을 집으로 불러 캐물었지만 도무지 영문을 모르게 했다는 대답뿐이었다. 부지깽이도 뛴다는 가을거지가 시작됐을 때도 가을거지를 끝낸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서로 노고를 치하하며 탁주를 마실 때도 응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응태가 장가든 후로 사시사철 시끌벅적하던 집 안팎은 낙엽이 쓸고 갈 뿐 고요했다. 촌부들은 마을 사랑방에 둘러앉아 한가로운 겨울날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겨울은 논도 밭도 사람도 짐승도 고요해지는 계절이었다. 겨울이 오면 세상은 어디나 고요해졌지만 응태가 자리에 눕기 전 이 집의 겨울은 고요하지 않았다. 겨울이면 응태는 설피 신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했고 사냥을 나서지 않는 날엔 볏짚으로 넓적한 가마니를 짜고 종달의 길을 짰다. 별채에 연희와 나란히 앉아 새끼줄 삶고 집신 짜느라 밤 깊어가는 줄 몰랐다. 그러나 이 겨울 별채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별채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에 연희는 얼음처럼 찬 물에 수건을 적셔 응태의 이마에 얹었다.